정치마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투표율 보시기에 분위기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예. 나왔던 수치, 예. 그런 수치가 많이 따라붙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은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이 이제 그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율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것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여튼 투표율에까지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표율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상황 보시면. 대체로 보면 예.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정치권 특히 여당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선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50%를 좀 약간 넘는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투표율 올라가면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당은? 아니, 전 그렇게 유불리를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되고요. 이제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정치권 전체에게, 특히 여당에게 국민이 하고 싶은 말씀이 그만큼 많으시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 근데 얼굴은 밝으셔가지고 제가 혹시 무슨 좋은 내부 정보를 들으셨나 이런 생각.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 들으신 거 안 들으신 거 없이. 지금 김재원 의원이 저를 너무 안쓰럽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신 건가요? 밝게. 김 의원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투표율 야당 상황하고 보시면. 뭐 투표율 자체는 예나 예. 큰 보궐선거 투표율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약간 특이한 것은 서울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자가 좀 많은 현직 구청장 중에서 유일하게 이 서초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근데 그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은 서초구 쪽은 투표율이 높고 과거 사례를 보면 국민의힘이 가장 힘든 곳이 금천구, 구로구 뭐 이쪽인데 이쪽에 투표율은 굉장히 좀 떨어지거든요. 서초구에 비해서. 그렇다면 아무래도 야당 지지자들이 좀 더 투표장에 많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분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김 의원님은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율은 어떻게 보세요?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던 건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그것은 어떤 이제 식으로 보세요? 지난번 총선 때만 해도 당시 그 미래통합당 지금 현 국민의힘 전신이죠. 그쪽에서는 사전 투표를 하지 말고 본 투표를 하라고 안내를 할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사전 투표를 굉장히 많이 독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도 야당 지지자들이 본 투표하고 비슷하게 아마 투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 판단은 20대 어떤 지지 성향이 바뀌었다 이런 판단을 전제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유세장에 민주당 후보 선거유세장도 한번 가봤고 또 국민의힘 선거유세장도 가보고 어쩔 수 없이 그 전철역에서 내려 지나오다가 허경영 후보도 한번 지나와 봤는데요. 그 국민의힘 그 선거유세장에는 그 자발적으로 참여한 젊은 20대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좀 그게 특이했고요. 민주당 그 유세장에서는 전부 동원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사람들 동원됐다는 건 아니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외에는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게 좀 과거하고 많이 다르다. 과거는 거꾸로였거든요. 동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니폼이면 정식 운동원이란 말씀이시죠? 운동원들이 동원이라 그러셔가지고 운동원들이 워낙 많아서 아니 운동원 외에는 이 젊은 사람이 없네. 이거 정말 특이하다. 과거에는 민주당 쪽에 거의 젊은 사람들이 있고 아무래도 국민의힘 전신이 뭐 자유한국당이나 그쪽에는 할아버지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직접 저는 느꼈습니다. 김 의원님이 동원이란 말씀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정식 운동원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정식 유니폼을 파란색 유니폼을 그런데요, 그 일부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젊은 층의 어떤 지지성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젊은 층이 이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정책에 화가 나서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과연 투표 현장에 가서 오세훈 후보를 찍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석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은? 그래서 이제 젊은 뭐 특히 대학생들이나 20대, 30대 젊은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오히려 정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정치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만이
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강하고요. 예. 그 직접 투표장에 가는 그 비율이 생각보다 엄청 높다고 느꼈습니다. 예. 그 예. 제 주위에 있는 몇 명의 젊은 층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다 투표를 했더라고요. 아, 예. 사전 사전 투표 투표를 때. 했단 예, 예. 말씀이시죠. 예, 지금은 예. 20대, 30대의 그 투표 성향이 이제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20, 30대 청년층들이 정치의 보수화가 됐다라고 일반화를 하려는 경향이 있으시던데 아직 그것은 뭐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지금 이 청년층들은 쉽게 얘기해서 2014년에 그 세월호 사고로 친구를 직접 잃었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무상급식에 상처를 입었던 그런 세대들이 또 성장한 그런 층들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도 아마 지금 이제 본인들에게 주어진 어떤 뭐 공정, 불공정의 문제, 또 현재의 어려움의 문제, 정부를 이해하면서도 그 방향을 이해하면서도 우리 목소리를 한번 이 사안은 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실용적인 그런 목소리를 아마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야당 것이라고 지지로 생각합니다. 돌아섰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이시죠? 생각합니다. 자, 잠깐 각 당 연결했다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당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당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차례로 연결해 이번 선거운동 총평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공식 선거운동 마무리됐습니다. 박영선 후보 경우 마지막 유세 광화문에서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광화문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한국 정치사를 한번 살펴보면 48년에 이제 정부 수립 체제가 형성되고 63년 민주화 체제, 63년 산업화 체제, 87년 민주화 체제, 그 이후에 2017년은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체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탄생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화문의 정신이 있는 곳인데, 박영선 후보가 광화문을 찾은 것은 바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또 광화문은 서울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이고요. 또 세계 속의 중심이라는 곳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광화문을 선택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캠프에서 가장 주안점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네, 이 선거의 이제 큰 흐름을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박영선 후보가 어떤 주안점을 가졌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초창기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었는데 저는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3월 29일과 3월 30일 날 TV 토론에서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 우위를 보여줬다. 거기에서 정책 대안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 인식 능력,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 시민과 소통하는 소통 능력, 거기에 따라서 또 박영선 후보가 그동안에 사선의 국회의원과 더불어서 또 그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통해 추진력과 업적을 남겼다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호소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누가 더 서울시를 책임질 수 있는지, 미래로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TV 토론에서 박영선 후보가 매우 우위에 있었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내셨는데요. 가장 큰 성과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성과라고 할 때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결국은 미래의 아이콘이다. 이 1000만 시민과 함께 미래 서울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박영선 후보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시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 대안을 통해서 실질적인 입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박영선 후보가 이제 시장을 저희가 많이 다녔었는데, 시장에 계신 분들,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직접 찾아와서 정말로 일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것은 리더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분과 같이 일했던 동료 집단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박영선 후보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시절에 공무원들이 다시 일하고 싶은 장관을 꼽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그 입증할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인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검증된 후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번 13일 동안에 야당의 후보,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여러 이제 쟁점들,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내곡동 의혹뿐만 아니라 파이시티 의혹도 제기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짓 해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세훈 후보가 뚜렷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정정당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선거운동 같이 열심히 하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유권자 있으십니까 혹시? 유권자분들 중에는 이제 그 박영선 후보와 이제 같이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역시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냐, 민초들의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박영선 후보와 함께 이제 제가 이제 남대문 시장도 같이 많이 다녔었는데요. 시장분들이 정말 어렵다. 그렇지만 박영선 후보가 그 장관 시절에 했던 정책들이 실제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희망을 봤다. 앞으로 시장이 된다고 하면 더 시민들 속으로 들어와서 소리를 경청해주고 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답을 찾아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 답을 아마 찾고 문제 해결을 좀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유권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거운동 돌아볼 때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 하나 꼽아주시죠. 인상에 있는 장면이 어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박영선 후보와 함께 어제 이제 홍대 앞에 있는 집회에 가서 같이 유세를 했었는데요. 박영선 후보가 마지막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렀던 상록수의 마지막 구절을 부르더군요.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 길이라고 하는 마지막 노래를 같이 합창을 했는데 그때 정말 가슴 찡하고 그 박영선 후보의 진심과 진실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박영선 후보와 이렇게 선거 운동을 쭉 하면서 이 서울시에 대한 진심 어린 앞으로 내가 이 서울시민을 대변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 뜻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이었는데 마지막 장면은 그야말로 감동의 장이었고요. 또 박영선 후보가 그 의지를 펼칠 수 있도록 느낌이 그대로 전달됐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유세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뭔가요? 유세 중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위기에 의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 코로나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치도 그렇고 어떤 일에 있어서 한 방은 없고 뚜렷한 건 없지만 진심 어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후보가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왔냐가 거기에 저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박영선 후보가 그동안에 4선의 국회의원 동안에 어려운 정치적인 일들이 많았습니까? BBK에 대한 정치 최전선에서 싸우기도 했고요. 또 한국 사회 가장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는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온몸을 던져서 싸웠던 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장관 시절에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온 것처럼 이 박영선 후보가 그야말로 이 일들을 통해서 업적을 만들어 달라. 시민들의 그 목소리를 그대로 담았는데 저는 이것이 과거에 박영선 후보가 걸어왔던 그 업적을 통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반면에 유세 현장에서 들으신 말씀 중에 가장 아픈 쓴소리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 이번에 LH 사태 문제가 매우 컸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 부동산이라는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 국민 이슈고요. 또 계층별로 소득별로 많은 지역별로 이 부동산과 관련된 가격이라든가 또 기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는 어려운데 그 과정에 이제 LH 사태 같은 부동산 비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참 아픔이었고 채찍질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박영선 후보가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의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그 하나였던 공공 모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저는 투기 근절과 함께 부동산 안정화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 아픔 또 그것을 그대로 정책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또 그 해답을 통해서 보답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혜입니다. 여기는 국민의힘 당사인데요. 옛날 생각하니까 참 시절이 빨리 갔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 마지막 유세를 신촌에서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무엇보다 2030 청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어제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분들을 뵙는 것으로 유세를 마쳤는데요. 그분들 저희 선거운동 처음 시작하실 때 뵙겠습니다만 서울의 새벽 그리고 밤을 비춰주시는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안전한 서울 그리고 살맛 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약속을 드리는 그런 계기였다고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캠프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오세훈 후보의 말을 빌면 무엇보다 지난 9년간의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은 퇴행했거나 과거로 되돌아갔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시민분들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부동산이었죠. 청년분들은 연끌을 해도 집을 살 수가 없었고 또 집을 사고자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투기꾼 취급을 받았다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평생을 모아서 자녀들과 함께 살 집을 장만했다 하더라도 세금 부담에 허덕이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뒤틀린 시장, 즉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서울을 다시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살만한 집을 전해드리겠다는 그 정책의 적임자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거운동 과정 가장 큰 성과 하나 꼽아주시죠. 저희가 여론조사에서 잠깐 우위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급적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했기 때문에 국민분들이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분들 마음속에 이 분노의 바람을 받습니다. 저는 그건 이번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국민분들이 이 선거를 규정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국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맞추려고 했고요. 특히 2030 분들이 저희의 무대에 함께 나오셔서 응어리졌던 가슴속에 억눌렸던 부분들을 펼쳐 보여주신 게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게 저희에게는 보람이었습니다. 아쉬운 점 꼽아주시죠, 이번엔. 아쉬운 점은 무엇보다 네거티브죠. 이 선거가요, 내곡동에서 시작돼서 생태탕에 빠졌다가 다시 페라 땡땡으로 끝났습니다. 그분들 네거티브마저도 저는 스스로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막판에 후보도 잘 모르는 중대결심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더더욱 국민분들이 더 혼란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요, 국민분들에게 웃음을 드려야지 비웃음을 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정책과 비전이 실종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후보들의 여지도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함께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나 정치에 대한 혐오로 투표율의 저하로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유세 현장 계속 열심히 다니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유권자 소개해 주시죠. 제가 한 3월 28일이었나요? 코엑스 유세장에도 나가본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아마 저희가 청년 유세로 첫 주자로 나선 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가 캠프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SNS 상에 나가겠다, 하고 싶다, 단 몇 문장만 올려주셔서 저희도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몰랐는데요. 그 뒤에 서 있던 후보, 그리고 안철수 대표나 나경원 전 대표까지 모두가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요, 저는 청년들이 직시하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미래를 잠깐 봤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일자리도 그렇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현재 10만 원을 주고 무료 데이터를 주신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미래를 달라고 했죠. 그리고 상식이 통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그만큼 세상이 보답할 거라는 어머니 아버지의 가르침이 맞는 그런 합리적인 세상을 꿈꾼 죄라면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가로막혔죠. 마치 역사적 경험치가 없다고 하면서 청년들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저희가 더 엄중하게 국민의 뜻을 새기고 응대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 하나 꼽아주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청년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부분이었고요. 어제 신촌 유세에도 제가 나가봤었는데 우리 당 계신 분들한테 많은 유권자분들이 다가오셔서 줄 게 이거밖에 없다면서 물병이나 아니면 먹을 간식이나 과자나 그리고 음료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국채보상운동도 아닌데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나라를 정상으로 다시 되돌이켜달라. 그래서 법치와 상권 분립을 다시 세워달라는 말씀을 해주신 그 덕담이 인상적인 장면과 인상적인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선거법에 걸려서 저희가 더 드릴 게 없었거든요. 대신 희망과 미래와 그리고 꿈을 전달해 드리는 걸로 저희 앞으로의 다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반면에요. 들으시기에 좀 쓴소리다, 가슴 아픈 소리 네. 이런 말씀은 뭐가 있었습니까? 유권자들이? 이 후보가 바로 면전에서 들은 말인데요. 뽑아준 건 우리인데 왜 네 맘대로 그만두냐 그렇게 얘기하신 유권자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마 후보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권자분들께 죄송하고 또 송구한 마음일 겁니다. 다만 그때의 후퇴는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었다는 마음으로 해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더 2배로 잘하는 것으로 갚아드리겠다. 그런 마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뭐 양단 분위기 들으셨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며칠 전부터 제가 그 전망을 해달라고 말씀드릴 때 하도 승리를 확신하셔가지고 변함없으시죠? 지금 어떻습니까? 뭐 거의 저 대지진이 일어나서 지각이 예. 그 갈라지듯이 지금 민심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여당에서는 사실 그걸 잘 알면서도 원래 그 또 여당 집권 여당이 또 이 움직이는 데는 또 굉장히 좀 느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이 끝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결국은 구두하고 생태탕밖에 기억이 남는 게 없고 네. 후보보다도 저는 생태탕이 더 기억이 남아요. 박영선 후보보다. 그렇게 해서 선거운동 자체를 좀 여당이 좀 거의 엽기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 지지율이 아마 그 여론조사가 이제 공표될 수 없는 기간을 넘어오면서도 변화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하나 더 질문드리면 여당하고 일부 여론 전문가들은 숨어진 표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항상 이제 저 선거에 지는 사람들이 막판에 정하다가 안 되면 이제 뭐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와도 네. 뭐 우리의 친구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는 받지 않고 있다가 투표장에 몰려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선거는 좀 독특하게 제가 저 경험해본 바로는 2006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거의 전패했거든요. 예. 그때 사실 뭐 나가서 선거운동 과정에 보면 그냥 저 묻지마로 그냥 야당을 찍으러 이 유권자들이 몰려 나온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 대선 때도 이어졌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딱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숨은 저 진보 예. 이른바 그 부끄러워하는 예. 샤이 진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샤이 진보는 원래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 그런 자신의 생각을 주위에 설파하고 굉장히 알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부끄러워하지는 않을 텐데 다만 박영선 후보가 선거 중에 네. 보면 민주당 글씨도 없애버리고 색깔도 좀 다르게 입고 다니던데요. 그건 샤이 민주당이 아닌가, 민주당 또는 샤이 문재인, 즉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당이라는 그 걸 표는 있습니까? 보시기에? 샤이 민주당 표는? 샤이 진보는 뭐 그렇더라도 그러면 샤이 민주당 표는 있습니까? 그 샤이 민주당은 그 투표로 다 나올 분들이고 여론조사 또 이야기하는데 여론조사에서는 다 이야기하지만 괜히 민주당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우면 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조사와 예, 반영이 돼 있다는 크게 말씀이시네? 다르지 않을 거다 그런 예. 생각입니다. 예. 뭐 저희가 당에서 공식적으로 무슨 뭐 샤이진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다만 당 소속 뭐 국회의원 한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예. 샤이진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저희가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런 것에 기대거나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근데 그런 것에 기대지 않으시면요. 네. 여론조사가 워낙 벌어져 있어 그냥 승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기대감이 없으시다면? 아니 여론조사는 차이가 있으면 따라가는 맛이 또 있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충분히 따라가고 있고 따라왔고 박빙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부모님께서요 자식을 훈육할 때 뭐 지금은 뭐 사랑의 매라는 말도 없어졌습니다만 회초리를 치시는데 회초리를 치시는 부모님 마음은 좋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아프시거든요. 그러다가 저 훈육을 하시다 보면 마음도 풀리시고 또 그렇게 혼인한 자식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부모님이 자식을 훈육할 때 사랑이 없으면 희망과 가능성이 없으면 안 하십니다. 민주당이 비록 혼이 많이 났지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앞으로 잘해봐라 라고 하는 기회를 다시 주시기 위한 회초리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정말 겸허하게 잘 회초리를 맞아온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대표님 말씀 제가 근데 그걸 하나 더 거기서 약간 해석을 하면 그 회초리가 이번 시장 선거가 회초리고 다음에 대선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예, 간에요. 예. 뭐 저는 이미 그런 말씀을 앞에서 드렸었는데 민주당은 확실하게 혁신과 쇄신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예. 내부를 향한 이걸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국민의 그 꾸지람이 바로 확실하게 내부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혁신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내곡동이나요? 예. 어떤 여러 어떤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하셨는데 실질적인 영향이 별로 여론조사 상에는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뭐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지금 민주당을 혼내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오세훈 후보 내곡동 그래 측량하러 간 줄 알아. 또 생태탕 먹으러 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거보다는 사실 민주당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국민들께서 그것을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도 그거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큰아들을 정신 차리게 해서 일을 다시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박 의원님 분석에 동의하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 부모가 아들 예. 회초리 친다고 그랬는데요. 예. 벌써 오래전에 DNA 판정이 나가서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예. 회초리 때리면서 좀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은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무 이 주인인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서 왜 우리 말 안 들어 하는 그런 오만한 얼굴로 그동안 나타났다고 생각하면서 민심이 배를 뒤집듯이 물이 배를 뒤집듯이 이번에 민심이 집권 세력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내부적인 개혁 또 자기 자신을 향한 성찰 이런 것이 앞으로 여당에서 계속 국민들에게 보여지면 또 쉽게 국민들은 또 옛날에 보여줬던 기대와 애정을 보일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방금 또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과 여당 자체가 무슨 촛불 혁명에 의해서 집권을 했고 계속 국정 개혁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끼리 해먹자 또는 우리가 최고다 우리 자식은 전부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우리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국민들은 세금이나 내라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으로 이제 이미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과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지금 집권 세력이 과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저 분석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유권자의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거고요. 여론조사상에 지금 여당의 어떤 불리한 결과는 여당에 대한 어떤 부동산 문제나 이런 데 대한 분노는 분명히 있지만 그게 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야당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야당에 대해서 지금 애정을 갖고 하기에는 아직은 거리감이 있겠죠. 그러나 이 선거는 선택이지 않습니까? 선택의 과정에서 일단은 여당에게 더 이상 맡기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야당으로 넘어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항상 덕아웃에서 투구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예비 투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하면 아직도 야당으로 뭐 넘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제가 여쭤보면 내곡동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아까 똑같이 박 의원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표가 안 움직인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같은 분석이신가요? 아니면 약간 다른 분석이신가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곡동 땅 문제가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서 부당하게 자기 처갓집 땅값을 많이 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직권을 행사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처음에 주장만 하다가 그 땅이 아니면 과연 보금자리 주택을 제대로 지을 토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은 대부분 알거든요. 근데 이제 부당한 직권 행사를 했다는 데 대해서 입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측량하러 갔네 안 갔네 그리고 생태탕을 먹었네 흰 구두를 신었네 뭐 검은 구두를 신었네 이렇게 가니까 사실 뭐 어리둥절하고 의아하거든요. 제가 김 의원님 말씀에서 그 부분은 야당의 주장은 알겠는데 또 일각에서 여당의 어떤 좀 여당 지지층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냐면 지금 그 사안 자체가 별 문제가 아니라서 지금 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여당에 대한 어떤 심판, 이번에 어떤 실정에 대한 심판 이 부분이 강해서 그렇지 그 부분 자체가 그렇게 야당이 말씀하시듯이 유권자들 상당수가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여당 쪽의 어떤 많이 주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나 이제 이 선거가 시작된 것이 박원순 전 시장의 이 성비에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뭐 생태탕이니 뭐 흰 구두, 검은 구두 이야기는 사실은 그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국민들이 실감하기에는 뭐 그게 그렇게 대수인가 오히려 박영선 후보자의 이 도쿄 아파트 문제가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박영선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양쪽의 어떤 네거티브가 강해지면 사람들이 그걸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성향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제기한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투표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겠죠.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 사실이더라도 별 영향은 못 미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날 흰 구두 신고 가서 생태탕을 10그릇 먹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그렇게 생태탕 논란으로 확산되고 바뀌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건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죠. 희화화됐죠, 약간. 그렇죠. 그러나 거죠? 뭐 흰 구두든 검은 구두든 생태탕이든 측량이든 그 너머에 있는 건 뭐냐면 국민이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그 본질이 그대로 오세훈 후보 측에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본질을 넘어서 이제 곁가지로 자꾸 이제 이게 간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세훈 후보가 어쨌든 그린벨트를 시장 재직 시에 해제하고 거기서 셀프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35년간 방치됐던 그 땅을 가서 SH공사 개발 용역을 발주하기 8일 전에 가서 그것을 35년 만에 그 땅 경작 계획서를 측량을 하고 계획서를 쓴 것은 이것이 개발될 것을 알고 그러니까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했듯이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민주당은 합리적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딱 부러지게 답하지 않았고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뭐 그 이야기야 수없이 뭐 측량한다고 해서 뭐 땅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뭐 새로 땅을 샀다면 그 말씀이 맞지만 자꾸 이제 LH 그 직원들의 그 부정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정부 여당이 어떻게 이것을 야당 후보에게 덤태기를 씌워보려고 만들다가 보니까 계속 논리적 비약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보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경찰관에게 그 치안을 맡겨놓은 것은 경찰관은 법을 지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찰관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관 보고 당신이 도둑질을 하면 되느냐 하니까 그 경찰관이 아니 지금 도둑질 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번 선거에서 그것을 야당 후보에게 덤태기 씌우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또는 논리적으로든 맞지 않는 주장을 하게 되고 끝까지 가니까 결국은
흰 구두 검은 구두 하고 생태탕만 남은 김재현 의원님 끝까지 흰 구두 검은 구두로 또 희화화시키려고 그러시는데 이건 이런 거죠. 공직자, 특히 선출직 공직자에게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왜 중요하냐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을 이 공직자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공직자의 과거 이력이나 가치관 또 그 말의 이력 이런 것들을 검증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제기되었던 그 의혹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한 것이지 어떻게 LH 투기 의혹 저희가 관리를 못했다고 회초리를 맞는 걸 그걸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박 의원님 그 질문하신 것 중에 나중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 오세훈 후보의 그 말들이 거짓인 게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 의원님은? 그런 내용 자체가 저는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정말로 부당하게 예. 개입해서 처갓집의 땅값을 올려서 보상받도록 하는데 예. 관여했다면 그것은 법적인 뭐 정치적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해명에 봅니다. 있어서의 거짓이 들어간다면 그건 어떤 정도의 책임이 있나요?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을 예. 수 있죠. 기억을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기억하는 대로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정치적이든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이죠. 다만 멀쩡하게 기억이 이쪽인데도 예.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예. 그 단계에 들어가면 나는 내 기억대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기억에 반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로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 자체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그래서 예. 기억에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봤던 건데 기억이냐 착오냐?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예.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법적으로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기억이냐 어떤 그 거짓말이냐 착오냐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의 의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의도란 거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정치인이나 어떤 공직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말한 것과 사실이 다르면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것은 예. 전부 기억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한두 해 전도 아니고 하루 이틀 전의 문제가 아니고 16년 전의 이야기 뭐 이런 10년 전의 이야기 기억에 대한 이렇기 겸손을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재현 의원은 굉장히 겸손하신데 오세훈 후보는 기억 앞에 겸손하기보다 시민 앞에 겸손하였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뭐 모르겠어요. 법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조인이신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법정에까지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적 증거에 의한 어떤 판단을 구하는 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 증언들이 여러 개 쭉 나와 있지만 이 증언은 물적 증거보다 이제 법적 어떤 증거 능력 이런 것들은 떨어지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오세훈 후보가 당락을 떠나서 정치인으로 이제 계속 살아가야 될 텐데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치인의 생명인 이 신뢰의 문제는 굉장히 오세훈 후보를 따라다닐 가능성이 그건 매우 높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자면 이게 정말 측량하는 문제가 자기 땅이고 자기가 정말 중요한 일이고 했다면 기억을 쉽게 할 수 있는 예. 문제인데 이게 내 땅도 아니고 처가집 땅에 만약에 측량하는 데 따라갔다면 약간은 좀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도 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예. 그 심리학적으로 봐도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더군다나 보면 등장인물 중에서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 생태땅집 주인 사장도 뭐 처음에 기억을 못 한다고 이야기했다가 기억한다고 했고 뭐 그 연유는 설명했지만요. 또 아들도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또 뭐 검은 구두 흰 구두 또 뭐 지금 달리 이야기 나오고 또는 얼굴은 못 봤다 얼굴 본 게 아니고 엄마한테 물어봤었다 뭐 흰 옷 입고 왔다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등장하는 모든 분들의 기억이 부정확하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기억이 누구 말이 맞느냐라고 그것을 또 이쪽 반대되는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근거로 해서 오세훈 후보의 기억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재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생태탕 집의 그 모자 이분들이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명할 수 하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이미 3월 29일 날 일요시사와 인터뷰할 때는 너무 괴로울까 봐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흰 구두, 검은 구두는 한겨레 신문 기자가 이 아들의 증언을 잘못
기사로 썼다라고 해서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빙성을 가지고 흔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빙성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경작자 2명과 그다음에 측량 팀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확실한 증언자들이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 가지고 신빙성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아니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말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오래된 기억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기억을 못하는 것 자체가 설사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예 안 갔다면 네, 모르겠다. 아니 뭐 좋습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오늘 나올 텐데요. 만약 어떤 쪽이 승리하건 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근데 이제 저 통상적으로 그 이제 공직선거법상 내가 당선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양형이 좀 낮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당선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이제 선거에서 선택의 그 영향이 큰 순서대로 요소대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출신지, 예. 학력, 또 주요 경력 이런 것을 숨기거나 허위 사실을 올리면 이 양형이 조금 높고 단순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의 자체가 엄청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안이 우선에는 기억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는 후보자의 말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건 뭐 유전자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반되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증거가 있고 이 사람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서 이런 말을 했을 거라는 명확한 그 입증이 없으면 그 자체를 가지고 쉽게 유죄 선고를 할 수도 없는 데다가 또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같이 있었던 사람도 지금 주장하면서도 시간에 따라서 달리 이야기한다면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 만약에 설사 오세훈 후보가 그 측량하는 현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한다든가 또는 재판을 하는 과정은 전혀 다른 국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소가 되어서 재판의 결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어떤 증언자들의 증언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판결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미 공직선거법상 유무죄 이런 걸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잃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신뢰 상실의 유죄가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차피 아직 선거 결과가 안 나오고 어느 분이 그렇습니다. 시장이 될지 객관적으로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온 다음에 다시 그때 다시 말씀하시죠. 예. 김 의원님 웃으시는 건 누가 된지 안다는 말씀. 아니면 뻔한 거죠, 뭐. 제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예. 저도 뻔하다 생각합니다. 요번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가 향후 어떤 전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약간 분석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가 많아서요. 뭐 김 의원님 경우의 수가 빤하다고 보시지만 하여튼 경우의 수가 많아서요. 예를 들어서 여당이 지금 질 경우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한번 먼저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게 여론조사상 그러니까 여당이 질 경우 향후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당 내부는 아주 자기 뼈를 깎는 그리고 읍참마속하는 그런 심정으로의 그 내부 쇄신과 혁신이 뭐 승패를 떠나서 이기든 지든 반드시 따라야 될 과정이고 그것이 선거 기간 중에 국민들의 효철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당 내부보다는 사실 야당의 변화가 더 복잡할 여당 겁니다. 내부에서요. 근데 제가 그 여당께 여쭤본 거는 박 의원님께 여쭤본 건 여당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가 여론조사대로 막 10%포인트 밖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나 그 다른 구도에 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그렇게 안 보십니까? 예. 그렇게 참패를 했다 그러면 지금 뭐 유력 대권 후보들로 거론되는 저희 여당 내부의 이 인사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 다른 새로운 어떤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더 큰 여론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거론되는 분들의 어떤 유불리를 그 어떤 그 득표나 이 승패에 따라서 저울질하는 것이 지금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변합니까? 여당이 졌을 경우에 아마 크게. 야당이 이긴다면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그 제1야당인 국민의힘 중심으로 야권이 재편이 될 텐데 예. 제3지대를 우선 주목해 보면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민의힘이 승리해서 여기에 개편의 동력이 중심에 서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에 중도 제3지대를 독점적으로 점유해 왔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있기 때문에 어디론가 빨리 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의 입당 및 합당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윤석열 전 총장도 그러다 보면 제3지대에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이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고 조금 더 국민의 마음을 얻는 예쁜 정치를 좀 해나간다면 윤석열 총장도 3지대 구성이 밖에서 못 만만치 버틸 않을 것이다 거예요.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흡수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야당이 크게 이긴다는 가정을 한다면 경우의 수를. 뭐 야당이 크게 이기는 건 뭐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뭐 결과 몇 시간 남지도 않았으니까 뭐 미리 그렇게 허위 사실의 공표. 예, 그렇다면 어떻게 아니, 이제 보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도 예. 저는 이제 대선은 또 새로운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야당이 진다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 거의 이제 공중분해 정도로 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국민의힘이 큰 표차로 이긴다면 당분간은 야권 전체의 그 어떤 주도 세력으로서 힘을 갖겠지만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러면 그냥 무소속으로 있을 거냐 아니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제3당을 창당하느냐? 제3당을 창당하든지 정치 세력은 분명히 쏠릴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었을 때도 개인적으로 자신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갖고 있는 후보자들의 지지율보다 월등하게 높다면 오히려 그 국민의힘 자체의 인력들이 대부분 국민의힘이 거꾸로 그쪽 세력에 흡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좀 저는 그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그렇게 예.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질의 그런 지지율이 아니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안철수 대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의 지지율은 그건 서울시장으로서의 지지율이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도 별다른 후보가 없을 때 예. 선점을 해서 지지율을 얻었던 것이지 대선 후보 경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자가 되기도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율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확고하게 넘어선다든가 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저 부분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야당이 지면은 국민의힘은 존재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야당이 졌을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으로의 힘이 더 급히 빨리 쏠릴 텐데 지금 크게 만약 이기면 이 구심점이 그래도 다시 단단해지면서 윤 총장과의 관계가 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찌됐든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스스로 한번 뭐 이른바 자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당 중심으로 후보도 만들고 선거에 나가서 승리해 보자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어느 누구를 선출해도 예. 뭐 그렇게 지금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이 없다면 여권의 후보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저는 뭐 그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고 예. 보거든요, 그동안에. 그렇다면 이 상황은 또 똑같은 국면으로 가서 윤석열이냐, 국민의힘 후보자냐 봤을 때 이번에는 윤석열 쪽으로 힘이 쏠린다. 예. 그 가능성이 충분히 커지고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과는 항상 경쟁 관계에서 선거를 해왔기 예.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냥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서 여당의 후보를 이기는 수단으로 생각은 했지만 안철수 대표 대신 국민의힘 어떤 서울시장 후보자가 뽑히자마자 이쪽으로 쏠렸거든요. 예. 그러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전혀 또 다른 국면으로 지금까지 크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일부 계층 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쉽게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당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논의보다 이제 예. 하나 주목해봐야 할 예. 거는 민주당이 만약에 오늘 승리를 하게 된다면 예. 안정 속에서 내부 혁신 개혁을 아주 세게 해 나갈 건데 야당이 국민의힘이 이기게 된다면 저는 혼란에 빠지게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 정치적 청구서가 굉장히 많을 거다 생각합니다. 우선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청구서가 예.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대표나 이런 여러분들이 안철수 대표의 청구서는 어떤 방향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입당이나 합당을 논의하는 과정에 뭐 예. 지분을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것 있을 수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다시 이제 당의 복귀를 노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원로들 있지 않습니까? 뭐 김무성 전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일정 부분 역할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당권을 가지고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정부를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야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하여튼 승리하게 된다면 그런 정치적 청구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될 거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청구서 날라올 거라는 데는 동의하시죠? 일단 뭐 안철수 대표가 청구서를 뭐 날릴 그 입장이 못 되죠. 왜냐하면 처음에 입당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내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쪽에서 공천하지 말라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자가 뽑히니까 저 같이 그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을 따름이지 선거 때 마이크 잡고 선거운동 해준 것은 사실상 자신의 대선 선거운동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박 의원님 말씀하신 다른 분들 청구서는 어떻습니까? 뭐 장외에 있는 지금. 그분들은 뭐 집으로 가신 분 아닌가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문제보다도 예. 이제 당 내부에서 그런 뭐 지분 이런 문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꺼번에 해결이 될 텐데 오히려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예.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도토리 키재는 식의 경쟁이 활발해질 텐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그대로 현재처럼 유지가 된다면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선출하더라도 예.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김 보면 의원님의 오늘 분석을 제가 거칠게 요약하면 야당이 승리할 경우에 좀 국민의힘이 버티다가 나중에 윤석열 총장 세력에 흡수될 것이다. 이렇게 좀 거칠게 정리해도 되는 건가요? 이 전망을? 그러면 제가 좀 이상한 분석을 하는 것이 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로 예. 유지되느냐 또 예.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를 선출하느냐의 문제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간이 다 돼서, 결국에는 지지율 문제 또는 대선에서의 당선 가능성 문제라는 것이지 이번에 승리했다고 해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야권 통합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 의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너무나 지금 다 됐습니다. 시간은 혹시 예. 끊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꼭 하실 말씀이 잠깐. 예. 아닙니다. 하여튼 뭐 저희는 이번에 국민으로부터 회초리 잘 맞고 예. 뭐 그렇게 다시 저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승패를 떠나서 저희는 저희 행보는 내부를 향한 혁신과 개혁 를 아주 단호하게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선거 결과 나오면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